평생을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살아온 홍순자는 한국 최고의 떡집 만월당을 40년간 운영해 왔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매일 새벽부터 일어나 떡을 빚던 홍순자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기억력 저하로 병원을 찾게 됐어요. 작은 실수로 시작된 문제였습니다. 단골 손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가끔 양념 비율을 혼동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최근에는 돈을 어디에 뒀는지 몰라 집안을 헤매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홍순자의 셋째 아들 홍기석의 권유로 찾은 대학병원 진료실. 홍순자와 함께 큰아들 홍기태와 둘째 홍기철이 긴장된 표정으로 의사의 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꼼꼼히 살펴보다 입을 열었어요. 홍순자님은 알츠하이머 초기 단계라는 진단이었죠. 앞으로 증상이 점점 심해질 텐데 가족의 보살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의사는 강조했습니다. 진단을 들은 홍순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온 홍순자에게 이제 의지해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큰아들 홍기태는 답답한 듯 한숨을 내쉬며 어머니를 돌볼 사람이 필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기업 임원인 홍기태는 바쁜 일상과 해외 출장이 잦아 어머니를 모실 여건이 안 된다는 눈치였죠. 둘째 홍기철 역시 사업이 바쁘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두 형제의 눈빛에서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부담감이 더 커 보였어요. 병원을 나서는 길에 홍기태와 홍기철은 조금 떨어진 카페에서 작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떡집을 빨리 정리하고 그 돈을 나눠 가질 계획을 세우는 중이었죠. 떡집 만월당은 이제 노후화된 건물이지만 자리가 좋아 팔면 꽤 큰 돈이 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홍기태는 냉정한 목소리로 어머니가 더 이상 가게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니 빨리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홍기철도 동의하며 어머니의 통장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두 사람은 막내 동생 홍기석에게는 아직 말하지 말자며 의견을 모았어요. 그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월당의 단골 손님이자 동네 약사인 박서영이었죠. 박서영은 홍순자가 40년간 떡을 팔며 자식들 뒷바라지한 사연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홍순자가 큰아들 홍기태의 유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새 떡을 빚던 모습, 둘째 홍기철의 사업 자금을 대기 위해 가게를 담보로 대출받던 날의 기억도 생생했어요. 박서영은 두 형제의 대화에 경악했지만 쉽게 개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홍순자는 집으로 돌아와 혼자 방에 앉아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오래된 통장 몇 개와 부동산 계약서가 들어 있었죠. 홍순자는 흐릿한 눈으로 서류들을 하나씩 살펴보다가 문득 무언가를 결심한 듯 모든 서류를 다시 상자에 넣고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홍순자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평생 모은 재산이 자식들의 다툼거리가 될까 두려웠던 것입니다. 병원 진단 다음 날 홍순자는 평소처럼 만월당을 열었지만 모든 게 낯설게 느껴졌어요. 익숙한 떡 반죽도 어색하게 느껴지고 손님의 주문을 헷갈리기도 했죠. 만월당을 찾은 단골들은 홍순자의 달라진 모습에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40년 동안 한결같던 솜씨가 조금씩 흐트러지고 있었어요. 그날 저녁 홍기태와 홍기철은 어머니의 떡집 매각을 위한 부동산 상담을 몰래 진행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바쁜 일상을 핑계로 어머니의 상태는 뒷전으로 미루고 있었죠. 그들이 몰랐던 사실 하나. 홍순자가 평생 떡을 팔아 모은 재산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주말, 큰아들 홍기태와 둘째 홍기철은
막내 홍기석의 집을 방문했어요. 평소에는 명절이나 특별한 일이 있어야 모이는 형제들이었기에 홍기석과 그의 아내 정미숙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중학교 역사교사인 홍기석은 늘 형들을 존경해왔죠. 홍기태는 대기업 임원으로 승승장구하고 있었고 홍기철은 사업가로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홍기석은 평범한 교사 생활에 만족하며 아내 정미숙, 사춘기 딸 지연과 소박하게 살고 있었어요. 거실에 모인 형제들 사이에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홍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회사에서 해외 발령이 났다며 몇 년간 미국에 있어야 한다고 했죠. 홍기철도 사업 확장으로 중국과 한국을 오가며 바쁘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사람의 말은 결국 하나로 모였어요. 어머니 홍순자를 막내 홍기석이 모셔야 한다는 것이었죠. 홍기석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형들을 바라봤습니다. 홍기태는 마치 준비해온 것처럼 어머니의 통장을 꺼내 보이며 병원비와 생활비로 쓰라고 건넸어요. 그러나 통장에 남은 금액은 생각보다 훨씬 적었죠. 프리랜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하는 정미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미숙은 이미 자신의 작업과 사춘기 딸 지연의 양육으로 충분히 바빴어요. 게다가 최근에는 중요한 그림책 작업을 의뢰받아 마감을 앞두고 있었죠. 그러나 남편 홍기석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결정하자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와 그다지 가깝지 않았어요. 가끔 명절에 만나면 어색한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죠. 홍순자는 항상 며느리들 중에서 큰 며느리를 가장 아꼈고 정미숙에게는 다소 냉담한 편이었습니다. 그런 시어머니를 모신다는 것은 정미숙에게 큰 부담이었어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던 15세 지연은 어른들의 위선에 분노해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갔습니다. 지연은 할머니를 거의 알지 못했지만 작은 아빠와 큰 아빠가 아빠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이 못마땅했어요. 홍기태와 홍기철은 형식적으로 매달 조금씩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을 남기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두 사람이 떠난 후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어요. 홍기석은 난처한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봤지만 정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날 밤 정미숙은 오랜 친구인 간호사 윤정숙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정미숙의 목소리에서 불안과 걱정이 묻어났죠. 윤정숙은 다음날 정미숙을 찾아와 치매 환자 돌봄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었습니다. 윤정숙은 치매 환자들이 종종 재산을 숨기는 경우가 많다며 중요한 조언을 덧붙였어요. 자신이 돈을 관리할 수 없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었죠. 정미숙은 그 말을 듣고 시어머니의 통장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홍순자는 짐을 챙겨 홍기석의 집으로 이사 왔어요. 작은 아파트에 네 식구가 살게 된 것이죠. 정미숙은 서재로 쓰던 방을 시어머니 방으로 내주고 자신의 작업 공간을 거실 한 구석으로 옮겼습니다. 홍순자는 낯선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들어했어요. 밤에는 자주 깨어나 화장실을 찾지 못해 헤매기도 했죠. 정미숙은 밤마다 시어머니의 화장실 출입을 도우며 점점 지쳐갔습니다. 그러나 홍기석이 고마워하는 모습에 불평을 삼켰어요. 홍순자가 이사 온 지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정미숙은 시어머니가 혼자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내 돈, 내 통장이라는 말이었죠. 정미숙은 문득 윤정숙의 조언이 떠올랐어요. 시어머니가 어딘가에 돈을 숨겨두었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확인할 방법은 없었죠. 정미숙은 일단 시어머니의 건강을 챙기는데 집중하기로 했어요. 진심으로 시어머니를 돕고 싶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불안했습니다.
이대로 시어머니의 치매가 심해진다면 가족의 생활은 어떻게 될 것인지, 형들은 정말 약속대로 도움을 줄 것인지, 그리고 자신의 일은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죠. 그날 저녁 정미숙은 시어머니에게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조심스레 만월당에 관해 물었어요. 홍순자는 잠시 또렷한 정신으로 만월당에서 40년간 일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정미숙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삶에 대해 깊이 알게 되었고 그 강인함에 존경심이 생겼어요. 그날 밤 정미숙은 남편 홍기석에게 시어머니를 최선을 다해 모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홍기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두 사람은 어려운 시간이 될 것을 알면서도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홍순자가 홍기석의 집에서 지내기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가끔 기억력이 혼동되는 정도였던 증상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홍순자는 이제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특히 저녁이 되면 증상이 악화되어 내 돈을 외치며 집안을 뒤지는 일이 잦아졌죠. 정미숙은 밤마다 시어머니를 진정시키느라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습니다. 치매 특유의 증상인 일몰 증후군으로 저녁이면 더욱 혼란스러워하는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어요. 정미숙은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마감을 겨우 지키며 시어머니를 돌봤지만 새로운 일을 받는 것은 어려워졌습니다. 가족의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고 홍기석의 월급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했죠. 큰아들 홍기태와 둘째 홍기철이 약속했던 경제적 도움은 한 번 보내온 후 흐지부지 되었어요. 어느 날 저녁 정미숙이 시어머니의 저녁약을 챙겨주려 방에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홍순자가 서랍을 뒤지다 깜짝 놀라 손을 뗐어요. 정미숙이 다가가 보니 서랍 안에는 오래된 요리 노트가 있었죠. 홍순자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정미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미숙은 노트에 관심 없는 척 약만 건네고 방을 나왔어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행동이 이상했습니다. 뭔가를 계속 숨기려 하는 듯 했죠. 한편 딸 지연은 처음에는 할머니를 피하고 불편해했어요. 사춘기 특유의 예민함으로 갑자기 좁아진 생활 공간에 불만이 많았죠. 그러나 어느 날 지연이 학교 과제로 가족의 역사를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 홍순자가 유명한 떡집 만월당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지연은 용기를 내어 할머니에게 떡 만드는 법을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홍순자는 그날 유독 또렷한 정신으로 지연에게 떡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요리에 관심이 많았던 지연은 할머니의 이야기에 푹 빠졌습니다. 홍순자는 오랜만에 밝은 표정으로 손녀에게 떡의 역사와 만월당의 특별한 방식을 설명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 할머니 떡집 비법은 내가 이어야 해. 지연은 할머니의 말에 놀랐지만 그 순간을 소중하게 여겼어요. 다음 날부터 지연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 방에 들러 이야기를 나누고 주말에는 함께 간단한 다과를 만들기도 했어요. 홍순자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했고 떡을 빚는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완벽했습니다. 지연은 할머니의 재능에 감탄했고 그 과정을 몰래 영상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홍기석이 퇴근 후 집에 돌아왔을 때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딸 지연과 어머니 홍순자가 함께 부엌에서 웃으며 송편을 빚고 있었어요. 홍기석은 오랜만에 보는 어머니의 웃는 모습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나 가족의 행복도 잠시, 경제적인 어려움은 점점 커져갔어요. 홍기석은 결국 형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온다며
약속했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나 돌아온 것은 변명뿐이었죠. 홍기태는 해외 이주 준비로 돈이 많이 든다며 다음에 보내주겠다고 했고 홍기철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정미숙은 남편을 위로하며 가족의 힘을 보여주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며 홍기석의 어깨를 두드렸죠. 그날 저녁 정미숙이 시어머니의 방을 청소하던 중 우연히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가 들어오는 소리에 황급히 원래 자리에 숨겨두었습니다. 정미숙은 그 상자가 시어머니가 계속 찾던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칠 후 동네 약사 박서영이 홍기석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박서영은 홍순자의 오랜 단골이자 친구였어요. 정미숙에게 차를 마시자며 따로 이야기할 시간을 요청했죠. 박서영은 조심스럽게 정미숙에게 말했습니다. 홍 여사님이 예전에 통장 얘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별한 날을 위해 돈을 모으고 계셨다고. 정미숙은 그 말에 귀가 솔깃했지만 더 이상의 정보는 얻지 못했어요. 박서영도 정확한 내용은 모른다며 조심스러워했죠. 그날 밤 정미숙은 시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물건인지 아니면 큰 비밀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시어머니에게 중요한 것임을 직감했어요. 정미숙은 남편 홍기석에게 이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직 확실한 것이 없었고 남편에게 헛된 기대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정미숙은 홀로 시어머니의 비밀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연이 할머니 방을 정리하다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오래된 요리책 사이에서 낡은 통장이 나온 것입니다. 지연은 호기심에 통장을 펼쳐보려다 할머니가 오시는 소리에 급히 엄마에게 건네주었죠. 정미숙은 통장을 받아들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시어머니의 개인 물건을 함부로 볼 수는 없었지만 이것이 시어머니가 밤마다 찾던 그것일 수도 있었어요. 결국 가족의 미래를 위해 통장을 확인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정미숙이 통장을 펼쳤을 때 놀라운 액수가 적혀 있었어요. 최근 몇 년간 거래는 없었지만 마지막 잔액이 상당했죠. 그러나 이것이 정확한 금액인지 현재도 유효한 계좌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다음 날 시어머니를 돌봐줄 사람을 구하고 은행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의 통장을 들고 은행 창구에 앉은 정미숙은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은행원에게 통장 잔액 확인을 부탁했죠. 은행원은 통장을 확인한 후 컴퓨터로 계좌 정보를 조회했어요.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정미숙을 바라봤습니다. 고객님, 이 통장에는 현재 9억 5천만 원이 있습니다. 정미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다시 한번 말씀해 달라고 요청했죠. 은행원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9억 5천만 원이 맞습니다. 그리고 정기예금까지 합치면 총 15억 정도 됩니다. 순간 정미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어지러움을 느끼며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은행 직원들의 도움으로 정신을 차린 정미숙은 떨리는 손으로 물을 마셨어요. 은행원은 정미숙에게 통장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놀랍게도 홍순자는 40년간 만월당을 운영하며 꾸준히 저축해왔고 가게를 팔 때 받은 돈도 모두 저축했던 것이었죠. 정미숙은 시어머니가 이런 큰 재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이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지난 3년간 2차례에 걸쳐 큰 금액이 인출된 흔적이 있었어요. 그 시기는 홍순자의 치매 증상이 시작된 이후였고 액수는 각각 1억 원에 달했습니다. 인출한 사람의 이름은 홍기태와 홍기철.
바로 두 형제였죠. 정미숙은 분노와 배신감에 손이 떨렸어요. 형님들이 어머니의 병을 알면서도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이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은행에서 나온 정미숙은 바로 집으로 향했어요. 남편 홍기석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죠. 그러나 집에 도착했을 때 예상치 못한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거실에는 큰아들 홍기태 부부와 둘째 홍기철 부부가 앉아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방문이었죠. 정미숙은 통장을 가방에 숨기고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홍기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의 상태가 궁금해 들렀다며 표면적인 걱정을 표했죠. 그러나 정미숙은 그들의 진짜 의도를 직감했습니다. 곧 홍기철이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어머니의 재산 관리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통장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두 형제는 어머니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말했지만 정미숙은 이미 그들의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정미숙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홍기석은 잠시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정미숙은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어머님의 재산은 어머님을 위해 쓰여야 합니다. 우리가 직접 관리하겠어요. 홍기태와 홍기철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죠. 예상치 못한 반응에 당황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곧 강압적인 태도로 바뀌었어요. 자신들이 큰형과 둘째라며 권리를 주장했죠. 그 순간 정미숙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은행에서 걸려온 전화였어요. 방금 전 확인한 계좌에 대해 추가 정보를 알려주겠다는 내용이었죠. 정미숙은 전화를 받으며 두 형제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리고 통화 내용을 들으며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홍순자 명의로 된 또 다른 부동산 계좌가 있었고 그곳에는 만월당 건물의 매각 대금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정미숙은 결심한 듯 두 형제를 바라봤어요. 형님들, 지금 나가주세요. 우리 가족이 논의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놀란 표정의 두 형제는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일어났죠. 그들이 떠난 후 정미숙은 홍기석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시어머니의 통장 발견부터 은행에서 확인한 엄청난 금액, 그리고 형들이 빼돌린 돈까지. 홍기석은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배신감이 가득했어요. 정미숙은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 형들이 왜 그랬는지 이해는 가요. 하지만 이제 우리가 어머님을 제대로 모실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은 어머님이 평생 모으신 돈이고 어머님을 위해 써야 해요. 홍기석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형들에 대한 실망감과 어머니의 숨겨진 재산에 대한 놀라움이 교차했죠. 그날 저녁 홍기석과 정미숙은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형들에게 법적 대응을 할지, 어머니의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 논의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머니의 남은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해드릴 수 있을지였습니다. 정미숙은 비록 힘든 상황이지만 이제 시어머니를 더 잘 모실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재정적 부담 없이 전문적인 간병인의 도움도 받을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정미숙은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홍순자는 창가에 앉아 멍하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미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가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이제 제가 어머님을 잘 모실게요. 홍순자는 잠시 정미숙을 바라보더니 희미하게 웃었어요. 그 미소에서 정미숙은 어딘가 모르게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의식적인 반응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었지만 정미숙의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시어머니의 행복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날 저녁 정미숙과 홍기석은 시어머니가 잠든 후 함께 통장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발견해 나갔습니다. 홍순자가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3년 전부터 큰아들 홍기태와 둘째 홍기철이 정기적으로 거액을 인출해간 흔적이 명확했어요. 처음에는 소액으로 시작해서 점점 금액이 커졌고 최근에는 각각 1억씩 가져간 기록이 있었죠. 홍기석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형들에 대한 배신감과 분노가 그의 마음을 가득 채웠어요. 정미숙은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했습니다. 은행에서 받아온 추가 서류를 검토하던 중 더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어요. 만월당을 판 8억의 돈도 형들이 가로챈 흔적이 있었죠. 홍기석은 형들이 어머니의 병을 이용해 재산을 빼돌렸다는 사실에 격분했습니다. 화가 난 홍기석이 당장 형들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정미숙이 말렸어요. 지금은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라 냉정하게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죠. 정미숙은 다음 날 바로 변호사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어머니의 재산을 지키고 빼돌린 돈을 되찾아야 했어요. 한편 지연은 할머니의 방을 정리하던 중 또 다른 발견을 했습니다.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찾아낸 것이죠. 호기심에 일기장을 펼쳐본 지연은 할머니의 삶이 담긴 이야기에 빠져들었어요. 일기장에는 홍순자가 젊은 시절부터 써온 기록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떡집을 시작하던 날의 설렘, 아이들을 키우며 느낀 기쁨과 고단함, 그리고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한 푼, 두 푼 모아온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만월당의 떡 비법과 함께 숨겨둔 재산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홍순자는 자식들이 나중에 다투지 않도록 공정하게 나눠주려 했지만 병이 진행되면서 그 계획을 실행하지 못한 것 같았어요. 지연은 할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장을 들고 부모님께 달려간 지연, 정미숙과 홍기석은 일기장의 내용에 더욱 마음이 아팠어요. 홍순자가 얼마나 자식들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뼈저리게 느꼈죠. 다음 날 정미숙은 약속대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검토한 후 법적으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조언했어요. 홍순자가 치매 판정을 받은 이후의 거래는 법적으로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았고 빼돌린 재산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죠. 정미숙은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모든 증거를 정리하고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홍기석과 정미숙은 지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했어요. 형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어머니의 권리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했죠. 지연은 용기를 내어 제안했습니다. 할머니의 떡집을 다시 열면 어떨까요? 할머니가 가장 행복했던 시간은 떡을 만들 때였던 것 같아요. 정미숙과 홍기석은 지연의 제안에 깜짝 놀랐지만 곰곰이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 같았어요. 홍순자가 비록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해도 떡을 만드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완벽했으니까요. 그러나 모든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형들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했습니다. 정미숙은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했어요. 일단 법적 대응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형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죠. 홍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동의했습니다. 형들을 집으로 초대해 모든 증거를 보여주고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돈을 돌려놓을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만약 거부한다면 법적으로 끝까지 대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정미숙은 홍순자의 방을 찾았어요. 잠든 시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평생을 자식들을 위해 살았던 어머니가 이런 대우를 받는 것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졌어요.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제가 어머님의 마음을 지켜드릴게요. 그리고 어머님이 평생 일구신 것들이 제대로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할게요. 침대 옆 테이블에는 홍순자가 젊은 시절 찍은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활짝 웃는 얼굴로 만월당 앞에 서 있는 모습이었죠. 정미숙은 그 사진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웃는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시어머니의 자존심과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주말 오후 홍기석과 정미숙은 두 형 가족을 집으로 초대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는 모든 증거 서류들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내역서, 홍순자의 일기장 복사본, 그리고 변호사의 법률 검토 문서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죠. 홍기태와 홍기철은 각자의 아내와 함께 도착했어요. 그들의 표정에서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아직 자신들의 행동이 들통났다는 사실을 모르는 듯했죠. 홍기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형님들, 앉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홍기태는 여유로운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이냐며 물었죠. 홍기석은 차분하게 테이블 위에 서류들을 가리켰어요. 이것들 보셨나요? 홍기태와 홍기철은 의아한 표정으로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그들의 얼굴색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은행 내역서에 적힌 그들의 이름과 인출 금액을 발견한 것이죠. 홍기태가 먼저 당황한 기색을 감추려 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며 발뺌했어요. 홍기철도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동생의 말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했죠. 정미숙은 냉정하게 사실을 짚어나갔습니다. 형님들이 어머님의 통장에서 각각 1억씩 빼가신 것, 그리고 만월당을 판 돈 8억도 가져가신 것 모두 확인했어요. 어머님이 치매 증상을 보이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런 일을 하셨더군요. 홍기태와 홍기철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게 된 상황이었죠.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홍기태가 태도를 바꿨습니다. 그건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돈이야. 어머니가 평생 우리에게 줄 돈이었어. 그 말에 홍기석의 눈에서 분노가 번쩍였어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려는 순간 정미숙이 그의 팔을 잡았죠. 정미숙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법정에서 만나 해결하겠습니다. 이미 변호사와 상담했고 어머님이 치매 판정 받으신 후에 모든 거래는 무효화될 가능성이 높대요. 홍기태의 아내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봤어요. 홍기철의 아내도 마찬가지였죠. 그들도 남편들의 행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어요. 거실로 이어진 복도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렸죠. 모두의 시선이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홍순자가 맑은 눈빛으로 서 있었어요. 평소와는 다른 또렷한 정신 상태로 말이죠. 내 돈은 내가 정한다. 홍순자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모두가 놀라 말을 잇지 못했어요. 홍순자는 천천히 거실로 걸어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바라봤죠. 너희들이 내 돈을 가져갔구나. 내가 평생 모은 돈을. 홍기태와 홍기철은 당황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어머니가 갑자기 맑은 정신으로 돌아와 자신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상황은 상상도 못했던 것이죠. 홍순자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가 왜 그 돈을 모았는지 알아? 너희들이 다투지 않고 잘 살라고. 그런데 너희가. 말을 잇던 홍순자의 얼굴이 갑자기 창백해졌어요.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몸에 무리가 온 것 같았습니다. 홍순자가 비틀거리자 정미숙이 재빨리 다가가 부축했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약 드실 시간이에요.
정미숙은 시어머니를 부축해 소파에 앉히고 재빨리 약과 물을 가져왔습니다. 홍순자는 정미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숙아, 고마워. 이 말을 듣고 홍기태의 아내와 홍기철의 아내는 놀란 표정을 지었죠. 그들은 평소 홍순자가 정미숙을 잘 알아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름까지 정확히 부르며 감사를 표현하는 모습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홍기태와 홍기철은 점점 위축되어 갔어요. 어머니의 맑은 정신과 정미숙의 차분한 대응, 그리고 동생 홍기석의 단호한 태도에 더 이상 강하게 나올 수 없었죠. 홍기태의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돌려놓아야 하는 거 맞아요. 홍기철의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홍기태와 홍기철은 아내들의 반응에 더욱 당황했지만 이제 와서 계속 부인할 수는 없었죠. 결국 홍기태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우리가 돌려놓을게. 하지만 시간이 좀 필요해. 지금 당장 그 돈을 다 마련할 수는 없으니까. 정미숙은 이미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변호사와 함께 작성한 합의서였죠. 여기 합의서가 있어요. 빼가신 돈을 매달 얼마씩 갚아나가는 계획이 담겨 있습니다. 서명해 주시면 법적 절차는 잠시 미루겠습니다. 홍기태와 홍기철은 마지못해 합의서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서류를 보는 동안 홍순자는 다시 정신이 흐려지는 듯 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를 방으로 모셔다 드리려 했지만 홍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여기 있을게. 내 돈에 대한 이야기니까. 홍순자의 의지는 강했지만 몸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둘러주며 곁에 있어드렸어요. 마침내 홍기태와 홍기철은 합의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패배감과 부끄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홍기석은 형들을 냉정하게 바라봤죠. 이제 우리는 어머니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때야. 그동안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형님들은 모르실 거예요. 홍기태와 홍기철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거실에는 홍기석, 정미숙, 그리고 홍순자만 남았어요. 홍순자는 피곤한 표정이었지만 안도의 미소를 지었죠. 내 아들, 딸, 고마워. 홍순자의 맑은 정신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그 짧은 순간 가족에 대한 사랑은 선명하게 전해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는 묘한 평화가 찾아왔어요. 형들과의 대면 후 홍순자는 평소보다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고 방을 나오려는데 홍순자가 눈을 떴어요. 놀랍게도 다시 한번 맑은 정신으로 정미숙을 불렀죠. 미숙아, 잠깐 앉아봐. 정미숙은 놀라면서도 기뻤습니다. 시어머니가 또렷한 정신으로 자신을 알아보는 순간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특별한 선물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정미숙은 시어머니 침대 옆에 앉았어요. 홍순자는 정미숙의 손을 찾아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구나. 너한테 짐만 되고. 정미숙은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전 어머님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해요. 홍순자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가 너를 많이 괴롭혔지?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내가 항상 나를 잘 돌봐준다는 건 느껴.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더욱 꼭 잡았어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로 멀리 있었던 것이 미안했죠. 홍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며 계속 말했습니다. 내가 집을 팔고 돈을 모은 건 나중에 자식들이 나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근데 내 정신이 점점. 홍순자의 눈에서 굵은 눈물이 떨어졌어요. 정미숙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이제 저희가 어머님을 지켜드릴게요. 돈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홍순자는 미소 지었어요. 떡집, 만월당, 내 평생의 자랑이었는데 정미숙은 문득 지연이 했던 제안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만월당을 다시 열면 어떨까요? 어머님의 떡 비법을 지연이가 배우고 싶어 해요. 홍순자의 눈이 갑자기 빛났어요. 정말? 우리 지연이가? 그 아이는 내 피를 이어받았어. 손이 야무져. 정미숙은 놀랐습니다. 시어머니가 지연의 재능을 알아보고 있었다니 생각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홍순자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조금씩 들려주었고 정미숙은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어요. 대화를 나누는 동안 홍순자의 기억은 때때로 혼란스러웠지만 떡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만큼은 놀라울 정도로 선명했습니다. 문 밖에서 이 대화를 엿듣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지연이었죠. 지연은 할머니와 엄마의 대화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을 인정해주고 재능을 알아봐준다는 사실이 기뻤어요. 지연은 눈물을 흘리며 방으로 뛰어들어가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할머니 떡집 이어갈게요. 약속할게요. 홍순자는 손녀를 품에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렸어요. 새 여인의 눈물 속에서 새로운 가족의 연결고리가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홍순자의 건강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어요. 물론 치매는 계속 진행되었지만 정신이 또렷한 순간들이 종종 찾아왔죠. 특히 지연과 함께 부엌에서 떡을 만들 때면 놀라울 정도로 선명한 기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재산으로 더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어요. 전문 간병인이 낮 시간 동안 함께 해주어 정미숙도 자신의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죠. 홍기석도 더 이상 경제적 걱정 없이 어머니를 모실 수 있어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큰 형수와 작은 형수였습니다. 두 사람은 죄송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했어요. 정미숙은 의아했지만 그들을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두 형수는 각자 남편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어요. 사실 그들도 남편들이 시어머니의 돈을 가져간 것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고 했죠. 큰 형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정미숙 씨가 어머님을 그렇게 잘 모시는 줄 몰랐어요. 우리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서 피했는데 정미숙 씨는 정말 대단해요. 작은 형수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도 이제 함께 어머님을 돌봐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정미숙 씨에게 배우고 싶어요. 정미숙은 형수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마음이 열렸습니다. 사실 치매 환자를 돌보는 일은 혼자서는 너무 힘든 일이었으니까요. 정미숙은 형수들에게 시어머니를 돌보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주기 시작했어요. 어떤 음식을 좋아하시는지, 약은 어떻게 챙겨드려야 하는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어떻게 달래드리는지 등등. 형수들은 진지하게 정미숙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며 시어머니를 돌봐드리기로 약속했어요. 정미숙은 형수들의 변화에 감동했습니다. 홍순자의 병이 오히려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주는 계기가 된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정미숙은 홍기석에게 형수들의 방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홍기석은 놀랐지만 기뻐했어요. 형들의 태도, 변화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정미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만월당 떡카페 계획도 구체화해 볼게요. 지연이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어요. 홍기석은 아내의 손을 꼭 잡았어요. 미숙아, 정말 고마워.
내가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이렇게 다시 뭉칠 수 없었을 거야. 정미숙은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당신 어머님이 우리 가족에게 진짜 가족의 의미를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날 밤 정미숙은 시어머니 방을 다시 찾았어요. 홍순자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며 속삭였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졌어요. 앞으로는 더 행복한 날들만 있을 거예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달빛이 홍순자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정미숙은 문득 시어머니의 떡집 이름 만월당이 저렇게 환한 보름달에서 왔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이에게 둥글고 따뜻한 정을 나누어주는 보름달처럼 홍순자도 자신의 인생을 통해 가족에게 사랑을 나누어 준 것이었죠. 1년 후 홍순자의 재산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되었어요. 법원의 결정에 따라 홍순자의 재산은 신탁 관리되어 오직 그녀의 간병과 복지를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했습니다. 큰아들 홍기태와 둘째 홍기철은 가져간 돈을 매달 조금씩 상환하기로 합의했어요. 처음에는 마지못해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게 되었죠. 홍기태는 해외 발령을 포기하고 국내에 남기로 결정했어요. 홍기철도 사업 확장 계획을 조정해 시간적 여유를 만들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어머니와 함께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가족 관계도 서서히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매주 일요일이면 세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홍순자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물론 홍순자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가족들을 알아보지 못했지만 가끔 맑은 정신으로 돌아가 자식들과 소통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그 순간들이 가족 모두에게 소중한 선물이 되었죠.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떡 비법을 지연에게 가르치도록 도왔어요. 홍순자가 치매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옆에서 지켜보며 때때로 조언을 해주었죠. 지연은 할머니의 떡 만드는 모습을 영상으로 기록하며 비법을 하나하나 익혀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정미숙과 지연은 작은 떡 카페 만월당 2세를 오픈했어요. 동네 주택가에 위치한 아담한 가게였지만 홍순자의 전통 방식 그대로 만든 떡은 금세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절편과 송편은 홍순자가 직접 참여해 빚은 것들이었죠. 홍순자는 비록 모든 것을 기억하지는 못했지만 떡을 빚는 손놀림만큼은 여전히 완벽했어요. 그녀의 손끝에서 만들어진 떡을 맛본 손님들은 감동했고 카페는 입소문을 타고 유명해졌습니다. 신문과 방송에서도 주목했어요. 3대가 함께 운영하는 떡카페,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가족 이야기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죠. 홍기태와 홍기철도 가게 운영에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와서 손님들을 응대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매해 오는 등 각자의 방식으로 참여했어요. 가족의 관계는 어느 때보다 돈독해졌죠. 만월당 2세의 성공에 힘입어 정미숙은 더 큰 계획을 세웠습니다. 홍순자의 재산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만월당 재단을 설립한 것이죠. 재단은 치매 환자 가족들에게 상담과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했어요. 정미숙은 자신의 돌봄 경험을 살려 재단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많은 가족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어요. 지연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제과제빵학교에 진학했습니다. 할머니의 전통 떡 비법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것이 그녀의 목표였어요. 지연은 학교에서 배운 지식과 할머니에게서 배운 전통을 접목해 새로운 떡 레시피를 개발했죠. 그녀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만월당 2세의 또 다른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어느 봄날 오후 만월당 2세의 테라스에서 가족 모임이 열렸어요. 홍순자는 휠체어에 앉아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가족들의 대화를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비록 대화의 내용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평화로웠어요. 정미숙이 홍순자에게 따뜻한 차와 방금 만든 송편을 내왔습니다. 홍순자는 송편을 한 입 베어 물고 미소 지었어요. 맛있구나. 내가 만든 것 같아. 그 말에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실 그 송편은 지연이 만든 것이었지만 할머니의 비법 그대로 만들었기에 맛이 같았던 것이죠. 지연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홍순자가 문득 정미숙의 손을 찾았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아들였어요. 홍순자의 눈빛이 맑아지며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숙아, 내가 진짜 내 딸이야. 정미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네, 어머니. 우리는 영원한 가족이에요. 그 말에 홍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맑은 정신은 짧게 찾아왔다 사라졌지만 그 순간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정미숙은 시어머니의 어깨에 담요를 덮어드리며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가족에게 준 것은 슬픔만이 아니었다고. 오히려 진정한 가족의 의미와 사랑,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고요. 그날 밤 정미숙은 일기를 썼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한 지 2년이 지난 감회를 적었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럽고 힘들기만 했던 일이 이제는 그녀의 삶에 가장 큰 보람이 되었다고. 그리고 맨 마지막 문장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 가족의 진정한 보물은 통장 속 돈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간직된 서로에 대한 사랑임을 알게 해주신 어머님께. 만월당 2세의 간판 불빛이 고즈넉한 밤거리를 밝히는 가운데 정미숙의 집에는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통장 잔고에서 발견한 것은 돈이 아니라 진정한 가족의 의미였던 것이죠.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과 알람 설정 잊지 마시고 소중한 댓글 하나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